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전략 무력 운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서 추가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 등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정부의 비핵화 방침이 변화된 게 없다며 미국의 전략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5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발사한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이 추적 신호가 끊긴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 발표와 달리 골프장이 아닌 유류 저장고 한가운데 현무2 추진제가 떨어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자 야당은 축소 은폐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3개 나라가 찬성표를 던졌고 북한 등 5개 나라는 반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전략 무력의 운용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밝힌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서해 상공에 설정된 사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만 234초, 그러니까 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서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시험 발사는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인 작전 운용 체계 신뢰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 결과에 만족하면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시일전 준비 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이 이번 발사는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명명백백한 경고이고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자 뚜렷한 과시라고 의미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군사적 위기와 전쟁 위기도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무력의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방위력 강화는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혁명 방침이라면서 국가 핵전투 무력 강화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보 감시 능력의 노출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그러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현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긴장감을 가지고 관계 부처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제재를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여권에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론을 거듭 밝히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연일 관련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약식회견에서 전술핵 관련 질문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번에도 전술핵 재배치, 또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가능성이라는 말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약식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사항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여권에서 전술핵 배치 관련 강경한 입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이는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받아치는 일종의 대북 메시지이자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술핵 배치는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며 가장 가능한 건 한미 확장 억제 안에서 최고의 방법을 찾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약식회견에서 먼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기준금리도 상향 조정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계 채무자, 기업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용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위기는 과장돼도 방치돼도 안 된다며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는 과장돼도 안 되고 또 방치돼서도 안 됩니다. 늘 거기에 알맞는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가 실물 경제를 아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고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실물 경제 추진 전략과 점검을 대통령이 주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라는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소비, 지출 행위, 기업에서 필요한 투자 행위는 정상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국민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오늘은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의 국감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죠. 네, 오늘 새벽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여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다며 군사 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위해 대책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TF 구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문재인 5년의 사기극, 위장평화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친일 국방 발언, 또 방산 관련 주식 보유 논란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야당은 여권에서 제기한 한반도 비핵화 파기 주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불리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유지가 절대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MBC 등 언론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대신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MBC 등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공영 방송이나 공영 언론들의 중립성을 또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 민영화 문제도 사실 똑같이 공영 언론들, 공영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MBC가 최근 경영은 물론 신뢰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세무조사 등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국감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오늘은 상임위 10곳에서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권 복구 등의 시행령이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포함해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내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최근 러시아 요트 입항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승겸 합참의장이 오는 20일 미국에서 마크 밀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과 함께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서 전 장관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인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출석해 서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군의 감청 정보 같은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유족에게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군의 대응과 문재인 정부가 고인이 자진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들의 집과 국정원, 해경 같은 기관들을 압수수색했고 실무자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성된 안보 문건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 전 장관 소환을 계기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 이대준 씨 유족은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한 상황입니다. 앞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오후에 유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뒷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 파악도 보고도 늦게 이루어져서 피해를 키웠다는 건데 대사관 측은 조만간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법안 내용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보고가 이뤄져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양이 많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입법 동향은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졸졸 따라다녀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가능했을 거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도 충분히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 조태용 주미대사는 700페이지가 넘는 법안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법안 처리도 워낙 급박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의원들과 행정부에 저희가 만나는 관리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굉장히 밀실 합의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대사관이 고용한 미국 의회 로비업체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문회사로부터 제대로 자문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자문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의뢰한 의뢰인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이라는 조대사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일본은 지금 도요다는 지금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대사관하고 소통도 하는데 의원님 그거는 팩트로서 도요다는 앞으로 정말 전기차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의원들은 우리 기업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따져 물었고 조 대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 수정과 시행령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대다수 정부 부처가 유튜브 등 SNS 공식 계정을 통해 활발하게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직은 장관 관련 영상이 전체의 절반이나 돼서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가 우리 외교부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시장이에요. 잘 파는 데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관들이 직접 정책을 홍보하고 친근함을 어필하는 정부 부처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과거엔 실무진이나 게스트만 참여하는 수준이었지만 장관이 출연하는 영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YTN 취재진이 올해 정부 18개 부처에서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관 관련 영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외교부로 전체 영상의 55%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48%를 차지한 법무부였는데 한 달 내내 한동훈 장관 영상만 잇따라 10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를 이어 각각 20%와 17%, 16%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전후를 비교하면 여야 구분 없이 대체로 기존 장관 영상 비율이 높았던 곳은 계속 높고 낮았던 곳은 계속 낮았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에서 장관 영상 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한동훈 장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장관 영상 조회수는 수십, 수백 회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때 32%, 박범계 전 장관 때 50%, 한동훈 장관 때 64%로 전임 장관들 역시 장관 영상 비율이 높았는데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는 일체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뉴스 형식으로 장관 동정을 소개한 통일부나 전임 장관이 출근길에 한 말을 여러 차례 올린 법무부 등 일부 부처 영상은 장관 동정이나 해명에 치우쳤습니다. 장관의 행보는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모든 장관 관련 영상이 개인 홍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계정에 장관 영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건 자칫 좋은 정책의 취지마저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장관 홍보 영상이 과도하게 많다는 YTN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개인 홍보 행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에서 한 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한 행사를 일체 기획하지 않았고 공식 일정인 브리핑 등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장관의 책임 행정이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장관이 직접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알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서울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에는 돌무더기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2달이나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도 어지러운 모습 보이는데 현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대모산은 지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2달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던 등산로였는데요. 바닥을 보시면 산 위로부터 휩쓸려 내려온 돌 무더기와 또 나무 조각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등산로 진입이 지금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보이는데요. 나무 토막들이 잔뜩 엉킨 채 벤치를 뒤덮어서 지금은 이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벤치 뒤로는 약수터 안내판이 하나 보이는데요. 사실 약수터는 이곳보다 조금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안내판이 산사태로 인해 뽑히면서 이곳까지 밀려온 겁니다. 대모산은 지난 8월 폭우 당시 산사태로 토사가 등산로 입구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2달이 넘도록 복구 작업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오는 12월부터 정식 복구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가 너무 커 공사하려면 서울시에서 추경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 추경을 받기 위해 설계나 심사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강남구 설명입니다. 다만 응급 복구를 위해 공사를 발주해 10월 말부터는 임시 통행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사가 대모산 아래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라고는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과 테이프가 전부입니다. 특히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3차선 도로가 있어 자칫 큰 비나 태풍이 오면 추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1년 전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우면산 산사태의 경험이 있는 만큼 피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5%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걸 잡을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했고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낙 대외 악재가 많은 탓에 물가 안정이 아닌 경기 둔화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제시한 주된 근거는 높은 물가였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5%대 고물가가 이어질 상황에서 높은 환율이 물가를 더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하나고요.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영향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설비 투자 지연, 축소를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소비 감소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씀씀이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라던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만큼 내수 소비가 살아나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면서 그렇다고 물가가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기조, 치솟는 환율 등 대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져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물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호주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10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주의 학자였는데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I no longer find much joy in life.
up to even up to the age of 90, I was enjoying life, but not now. I'm glad to arrive. I'll be even glad, even more pleased when the further steps of my journey are completed. The message I would like to send is once one passes the age of 50 or 60, one should be free to decide for oneself whether one wants to go on living or not.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이 설계한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른바 조력 존엄사가 가능한 나라로 갔던 겁니다. 인터뷰할 당시 노래를 흥얼거렸고 마지막 순간에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uccessfully ended his life and ended his long journey today with an infusion of Nembutal, and he died at 12:30. 재기의 미남으로 알려진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도 올해 초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통스럽게 투병하는 것보단 스스로 삶을 맺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는 프랑스의 거장 장르크 고다르 영화 감독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불치성 질환이 있던 고다르 감독 역시 존엄하게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고다르 감독의 결심은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조력 존엄사의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찬성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프랑스에서도 합법화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큰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법을 통해서 이런 선택권을 주자는 정책 제안이 최근 인권위에 제출됐습니다. 제안자인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조력 존엄사라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는 아직 없는 내용 아닙니까?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한되어 있는 조력 존엄사는 말기 환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지속됐을 때 그 환자들이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죽음을 말하며 사실 의사에게서 약물 등의 수단을 받아서 환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의사 조력 사망을 말합니다. 예, 그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현행법에도 비슷한 게 있기는 네. 하더라고요. 정해진 과정과 결정에 따라서 임종 과정 환자에게는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중단할 수 있는 치료를 명확히 하고 있고, 예. 그 대상자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현재 법에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소극적인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 예. 조력존엄사는 말기 환자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그 환자에게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또 주사 장치를 설치해서 환자 스스로 생명 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면 조력 존엄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미 환자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이걸로는 죽음 선택의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할 수 있고, 최근에는 또 체외 생명유지술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치 또는 수혈이라든지
혈압 상승제 등과 같이 의사가 최선 치료를 보장할 수 없을 때 예. 중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 연명으로를 중단하는 것이지, 그건 또 특히나 임종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말기 환자 과정에 있으면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계속 감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졸업존엄사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 가족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60%가 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자가 그 연명의료 결정을 중단하는 그 과정이 건강할 때나 또는 의식이 있을 때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지거나 또는 그 임종 과정이 임박했을 때 그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그 10명에서 6명 정도는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련 법안이 국회 6월에 제출이 됐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는 전인데 아무래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처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문제들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가 되고 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찾아낸다면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법안 발의가 반드시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발의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이렇게 활발해졌다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었는데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찬성을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런 그 조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는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높은 이유는 결국 국민이 기대하는 웰다잉 위한 정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 실망한 국민들의 의사표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비참한 죽음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익숙해 있는 집보다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의료화 과정이라든지 또는 요양병원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20도를 넘어선 서울 기온,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도 23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남도는 가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는 만발한 10억 송이 가을꽃이 강변을 물들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가을꽃 축제를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룡강 일대가 물감을 뿌려놓은 듯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모스와 백일홍, 핑크뮬리 등 가을꽃 10억 송이가 깊어가는 가을을 알립니다. 만개한 꽃들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바람에 춤을 추듯 살랑입니다. 이곳 황룡강을 따라 만발한 꽃길은 축구장 28개 크기로 길이만 3km가 훌쩍 넘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으며 꽃향기에 푹 빠져듭니다. 꼬마 열차를 타고 꽃길을 달리는 표정은 가을 하늘만큼 화창합니다. 강변 따라서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알록달록한 코스모스랑 국화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져 있어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힐링도 되고 그리고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던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장성군은 다양한 빛깔의 가을꽃 정원을 추가 조성해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힘이라는 주제로
누구나 오셔서 쉬어가고 힐링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연도 많습니다. 체험거리도 아주 많습니다. 화면 야경도 정말 멋있습니다. 즐길 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장성 황룡강의 흐드러진 가을꽃 축제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입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핵 공유 요청을 하셨다는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를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제가 드렸고요. 예.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전국에서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공식적인 이런 추진이나 이런 게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공식적인 이런 입장을 낼 사안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술핵은 이제 국지적인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고요. 전략핵보다는 규모가 작죠. 하지만 핵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력은 크고요. 사거리도 전술핵보다는 전략핵이 좀 긴 편이죠. 그러니까 전략핵이 더 긴 편이죠. 우리나라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전술핵이 모두 다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권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그 김정은이 핵을 뭐 포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하면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켜달라, 네. 없애달라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셨죠. 근데 사실 그걸 상식적으로 과연 몇 분이나 저 말씀을 믿을까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김정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뭐냐면 핵 무력 선언을 해버린 거죠. 법제화까지 만들었으면 지금까지의 안보 상황과 달라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핵 보유국인 북한, 핵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졌다고 봐요. 네. 그 법제화로 인해서.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과연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러면 결국 핵에는 핵이다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공격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핵 대 핵이 되면 그 공멸을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 이 전술핵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핵화라는 거를 지금 계속 북한을 향해서 노래 부르고 있으셨지만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다 실패했거든요. 예. 예? 우회적으로 핵을 사실은 공고히 하도록 지켜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 핵을 갖고 있으면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에서 가만히 있질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모두 테이블에 있어서 양쪽 다 포기하는 걸로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핵 대 핵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네. 저는 전술핵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사실은 국방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전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개념 규정을 우리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예. 있어요. 핵을 공유하느냐, 배치하느냐, 그리고 핵을 무장하느냐라는 게 지금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는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네. 이 핵 문제가 사실 터진 게 NPT 탈퇴를 북한에서 어느 날 선언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네. 92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서방에 특히 우리나라 쪽에 경고 사인이 울린 것은 88 올림픽 직전입니다. 87년, 88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한 세대를 넘긴 거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87년도 말 90년대 초에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2025년도면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협상을 했던 갈루치의 예측입니다. 예. 갈루치 미 대통령 특사가 자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인데 지금 이런 정도의 스피드라면은 2025년이면 핵무기가 완성되고 경량화, 소형화까지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이 그 당시에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일부는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훨씬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소형화, 경량화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그때 이미 관측이 됐고요. 예. 지금 22년 이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 정도의 굉장히 자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DJ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얘기하고 할 때하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새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미국은 지금 이 전술핵 문제를 가지고 그때 뺄 때, 예. 91년도에 완전히 뺄 때 전 세계적 전략 개념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연초에 선언을 했고 연말에 이미 사실은 미국의 전략 개념이 바뀐 데 따라서 92년도 말에 빼낸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뭐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미중 대립이 첨예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 현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의 세계를 경영하는 전략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막 국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막 던지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상황은 많이 변했다. 예.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예.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여야가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던지기식으로 할 일이 아니고요. 자,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걸 놓고 핵의 공유 문제, 배치 문제 그리고 무장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무장 문제는 NPT 체제를 흔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조금 이따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저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나가가지고 막 저렇게 던지게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일단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발언 그리고 며칠 전의 발언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취재기자 분석으로는 약간의 모호성을 띠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억지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는 또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는 또 이제 상황인 게 또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미국도요. 우리가 이제 이 핵 문제가 우리 내부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대한민국 자체에서 이런
민주당이 저는 반대할 게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신 의원님은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한번 그 테이블 위에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를 노래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은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모호하게. 어떻게 여기서 뭐 분명하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여야가 네. 지금이 이제 안보 상황이 바뀌었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도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있다면 예. 저는 국민들께서는 다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만 안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그래서 여론이 일치가 된다면 예. 저는 미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게 전술핵이 안 되면요. 예. 자체 핵을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미국에 예. 대해서.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면 미국도 굳이 전술핵 뭐 옛날에 과거에도 했었는데요. 재배치 정도는 충분히 저는 그 오케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게 의견이 통일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특히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민주당은 벌써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친일 국방이라고 하고 네. 뭐 국방 참사 뭐 참사라는 단어를 아무데다 지금 막 붙이고 있어요. 외교 참사, 국방 참사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또 경제 참사 또 이러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민주당이라면 예. 이게 과연 대화가 되겠느냐 상식적인 정말 신경민 의원님이 대표라면 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이거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 이익을 빼야 됩니다. 국방의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 의원님. 저는 이걸 위해서요.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집권한 지가 벌써 5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뭐 여야 영수회담이 당장은 뭐 될 듯 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면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해봐 가지고요. NSC 실장이 정기적으로 자주 하면 좋죠. 그 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예.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11월 초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 한 석 달 정도의 공백이 있거든요. 예. 네. 석 달이 조금 안 되는 공백 기간 동안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받는 정보 보고를 당선자에게 당과 상관없이 상대당이라고 하더라도 해줍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받는 CIA 브리핑이나 그 FBI 정보 중에도 공유해야 될 정보가 있잖아요. 예. 해줍니다. 근데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보를 독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런 정도의 남북한 긴장 상황에서는 해줘야 되고요. 지금 미국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필요한 정보를 NSC 실장이나 뭐 제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주간으로 필요하면은 주간에 2회 정도 브리핑을 못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야죠. 예. 정보 공유. 근데 이제 예. 그걸 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먼저 그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걸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 1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뢰 회복을 위한 그 전제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지는 모습. 그러면 이제 반성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그럼 과연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사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예. 그거 김정은이 원하는 거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미국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그럼 미국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를 그럼 신뢰했겠습니까? 그럼 미국도 제대로 된 정보를 문재인 정부에 줬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신뢰를 갖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 모습. 네. 정말 바람직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여야가 그렇게 하는 걸. 그러려면 민주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아니, 위해서는 저는 야당이 한마디만 바뀌어야 한다. 덧붙이면 네. 여당도 반성해야 되는데요. 예. 핵을 공유하고 핵을 배치하고 핵 공유도 뭐 공군이 공유하는 방법, 해군이 공유하는 방법 단계가 여러 개가 있고요.
핵 배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핵 무장론을 여당의 다음 대표 주자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핵 무장론을 덜커덕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요. 김기현 의원 말씀.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핵 무장론과 공유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핵무장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유력 인사가 어느 날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 핵무장 합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 전혀 차원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제발 뭐 여든 야든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북핵 그 문제가 30년을 넘겼는데 30년 동안 제가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 관찰하는 것은 국방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반성해야 됩니다. 무책임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김기현 의원 그 이야기도 해주셨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북한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지, 여당이 아니죠.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뭐 이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잖아요. 그런 거는 또 상황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취하는 거다 이런 근데 거군요. 지금 뭐냐면 그 과거에 뭐 9.19 군사 합의라든지 과거에 왜 그 남과 북의 여러 가지 이제 합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됐다는 말은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아까 핵 보유국 때 그 핵 보유하지 않는 나라로 지금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때까지 여태까지 합의라는 거는 그래도 비핵화를 할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한 거고요. 노태우 때는 사실은 가능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핵이 완전하게 지금 갖추어지기 전이니까 그 핵실험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대중 정부 때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다음에 노무현 때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다 북한의 핵 사기극에 동참하신 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는 다 이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안보 대응책을 여야가 힘을 모아 만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 보면 되게 송구하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요. 아까 김기현 의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뭐 차기 당권에 도전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뭐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니 이제 그 미래의 큰 화두를 한번 본인이 던지신 측면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분의 막 전반적인 거를 이분이 뭐 던졌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제 핵에는 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핵무장을 우리가 거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 불가능하죠 사실은. 저희가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 우리 내부에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적어도 그 지금 정권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새롭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건 안보를 튼튼히 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의 뜻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그 국민의 힘에서는 적어도 미래에는 우리가 핵을 가지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된다. 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뭐 논의도 있어야 되고 미국의 협의도 있어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그것도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좀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좁은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핵무기들이 들어서는 거고요. 한참 60년대 전술핵이 많았을 때 이제 비공개 자료이고 공식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700기가 넘는 800기에 육박하는 전술핵이 있었다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50년대 말부터 시작이 돼서 60년대 쭉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마지막에도 100기는 넘게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빼낼 때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큰 나라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전술핵이냐 전략핵이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45년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그게 사실은 15킬로톤, 20킬로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전술핵 규모입니다. 폭발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뭐 두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 두 개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전술핵만 가지고도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전략핵을 쓴다는 건 생각할 수는 또 없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전략핵은 굉장히 멀리 날아간다는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수백 킬로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규모가 전혀 다른 얘기고 예. 전술핵을 그 정도로 밀집해서 갖는다 그러면은 한반도는 정말로 항상 위험 속에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그 전략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끓는 물 위에 올려다 놓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걸 막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툭 던지듯이 아무렇게나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요 주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전술핵을 이제 재배치함으로써 또 다른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남북의 끝까지 가는 뭐 하여튼 이런 대립과 갈등으로 가는 거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핵 전술핵 문제를 얘기하면서 재배치보다는 그 앞에 공유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공유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것을 시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아직 바뀌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도 또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만 열심히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정 의원님, 저는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08년도 이제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저는 국방대학원을 다니기까지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함부로 툭툭 던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으면요. 이 핵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전략 전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국지전 같이 연평도나 지금 천안함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자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이제 그 우리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정치를 그 북한의 김정은 손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에는 핵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그런 말씀인 거고요. 네. 무슨 핵을 갖고 있어서 한반도가 갑자기 불바다가 되고 저는 북한이나 중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중국이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자가 이제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네.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 보유국이었는데 네. 그 러시아가 사실 핵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쟁하면서 러시아는 지금 만지작거리는 네.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핵을 가지고 너네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는 걸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핵을 지금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현무2 미사일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공군부대 내부 현장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이제 두 차례 시도한 끝에 들어간 건데 실제 군이 발표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골프장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군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군의 발표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군은 지금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또 그걸 또 은폐했더라고요. 액텀도 2발을 쐈는데 한 발은 추적불능이 돼서 예, 마지막에. 사실 4발을 쐈는데 반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작전으로서는 완전 실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이 이렇게 거짓말을 늘상으로 하고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이번에 백일화에 또 드러난 거고요. 이 사고 은폐 부분부터 사고 지금 원인까지 가기도 전에 사고 은폐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지 지금 탄두가 떨어진 지점하고 그 추진체가 떨어진 지점하고도 지금 다른 거고요. 예. 뭘 어디까지 은폐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군이 이러면 자꾸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군을 믿고 국방과 안보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 네. 군의 신뢰 회복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좀 보러 가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것도 국방위 의원들을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게 2번씩이나 하고 이런 것은 정말 군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요. 예.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 이거 분명히 이 상층부에서 그것을 은폐하라, 숨겨라. 절대 민주당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지침이 있지 않고서는 현지 부대의 사령관 정도가 그 정도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초 보고가 어떻게 됐고 누구까지 올라갔고 진짜 보고는 언제 됐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정도로 사안이 커졌고요. 그리고 예. 궁극적으로는 왜 이렇게 작전에서 완전히 실패가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지 기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날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한 것인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혀줘야 그나마 신뢰가 조금 회복될 똥말똥합니다. 예, 그 정리를 해보면 현무2 추진체가 떨어진 곳이 유류 저장고 인근이었다는 거고요. 뒤늦게 알려진 걸로는 AT킴스 1발, 2발 중에 1발도 마지막에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국방위원으로서 굉장히 사안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거를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런 습성이 몸에 밴 거예요. 뭐 은폐하는 거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해주고.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군은 바뀌어야 됩니다. 네. 뭐 은폐 같은 거 이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있는 그대로 다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9.19 군사 합의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완전히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잖아요. 일정한 구역 안에서 훈련 안 하고. 그러면 사격장을 지금 강릉으로 옮긴 게 문제였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사격장을 강릉에다가 할 때 과연 강릉 시민들이 그거를 아시고도 가만뒀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속이고 한 거 아닌지, 그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한 거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그 강릉 시내 인접한 교회 그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잖아요, 네. 사실. 거기에 했을 때 그 분명히 어떻게 그 사고가 나면 그 시민들의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다 예측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사격장을 강릉에다 두는가?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지점부터 책임질 사람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전 정부든 뭐 현 정부든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은 제대로 된 군이 되기를 저는 바래요. 예. 그 문재인 정부 내내 5년 동안 그 국방 문제로 우리가 너무 그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이 부분도요 사실 다 밝혀줘야죠. 예. 과연 기계의 문제였는지 그 진짜 그 미사일 자체의 문제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이런 거 다 그냥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이제는 국민들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뭘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예. 하나하나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하고 또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환호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까지 함께 묶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와 정정을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고요. 본인이 그렇게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 정상을 앉혀놓고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통역당 사건의 주범이 돼가지고 3명은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가장 주모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 위원장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 김일성주의자인가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 이렇게 특정하면은 그 신영복 선생의 사상이 김일성 사상이거든요. 예. 김일성으로부터 무기도 받고 돈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김 위원장님, 그러면 김일성주의자 밑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살았다, 그런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만하거나 방자하거나. 그래요? 예. 아까는 시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눈이 국민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 의원님, 먼저 김문수 위원장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명할 때부터 사고 칠 줄 알았는데 어저께 감사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대형 사고로 하루에 지금 몇 건을 친 거죠. 처음에 윤건영 의원 부분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신영복,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이어지고 오늘 아침까지 뭐 잇따라 가지고 뭐 시리즈로 이렇게 연타로 사고를 친 거죠. 이 김문수 위원장 참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굳이 도사정 위원장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는가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걸 이제 다 봤잖아요. 이 정도 봤으면은 여당도 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있을 때 고영주, 그 당시는 이제 야당의 지원을 받아서 고영주 변호사가 계속 이런 비슷한 사고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그때도 표현의 자유 문제로 해서 무죄로 되니까 표현의 자유다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표현의 자유를 좀 넘어서는 그 한계선상을 넘어섰어요.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리고 또 한때는 또 운동권이었잖아요. 근데 운동권이었을 때 또 운동권을 옷을 벗어버리고 나서 운동복 벗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사실 모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여당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면은 여당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비슷한 인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교육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인사 좀 이제 그만하시라. 예. 이런 사람들 아니고도 할 만한 사람들 쎄고 쎘다. 좀 그렇게 좀 눈을 넓히고 시야를 넓혀서 인재의 폭도 좀 넓혀주라.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 장관급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요, 김문수 이제 전 지사랑 윤건영 의원이 대화하는 걸 보면 사실 사적으로 어떻게 발언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국회에서 대놓고 왜 윤건영 의원님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북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나. 이런 걸 막 물어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묻나 저런 단어를. 그러면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거 갖고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아직도 나를 김일성주의자로 뭐 생각하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저런 대화를 국회에서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사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아마 과거에 김문수 지사는 운동권의 스타였잖아요. 예. 운동권도 하셨고 노동투쟁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님들이 과거에 젊은 날에 무슨 일 했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만 아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눈치 안 보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김문수 전 지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 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아버지가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신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 그 운동권 의원님들은 저한테 아니 뭐 민주화 운동 해봤어? 뭐 예를 들면 뭐 노동 운동 해봤어? 당신이 노동을 알아? 민주화 뭐 운동 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모욕적인 발언을 막 하세요. 예. 그래서 참 많이 놀랐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부터 다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게 무슨 배지인 것처럼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낮춰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거만하게 하시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국민들은 운동권 아니셨지만 각자 자기 삶 속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다 많으니까요.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받고 있고 현무가 이렇게 한 1km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상작용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오면서 이렇게 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것이 어디선가는 탄두가 무거우니까 탄두는 이리 박히고 추진체는 한 400m 저쪽으로 더 날아갔겠죠. 그래서 그런 거 맞나요? 네, 현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이 지점이 너무 아찔하잖아요. 저 앞에 건물이 뭐죠? 저 앞에 경비 공납고고 여기서 얼마 정도 떨어졌어요, 저희가? 한 300m. 실제 300m 근처에 병영 막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유류 저장 시설도 있고 너무 아찔하죠. 이거 만약에 안 터졌더라도 병영 막사에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기겠어요. 최초 발표 났을 때 여기로부터 민간 시설이 2km인가 뭐 얼마 떨어져 있어서 민간 피해가 없다라고만 할지 군 시설이 얼마나 병사들이 생활하는데 가깝다는 걸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 낙탄이 떨어졌을 때 지금 한 불과 한 20-30분 사이에 이게 막 불이 치솟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군이 끝나고 나서 상황을 발표를 할 때 유류 창고 문제라든지 이 막사 문제라든지 이 민간 인가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쏙 빼고 이게 골프장 페어웨이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축소 은폐 의혹이 짙잖아요. 어떤 모양이죠? 그 골프장을 열었다 그랬더라고요. 그 우리 낙탄된 지역에. 그런데 골프장 언제부터 열었나라고 여기 단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8일부터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국회의원이 와서 7일날 오후 4시에 왔는데 안 열고 그 다음날 바로 골프장을 열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국방부에 출입 조치를 하지 말고 골프 치러 간다고 신청하면 오히려 됐을 뻔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기업의 재무적인 고통이 늘었다며 이들이 부실화하거나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신용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실물 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기는 과장돼도 안 되고 또 방치돼서도 안 됩니다. 늘 거기에 알맞는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가 실물 경제를 아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보유 외환을 불필요한 데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 기업의 그 채무기업이나 가계 채무자들의 어떤 그 재무적인 고통이 또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 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 총 수입은 43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지출은 489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이 이어지면서 예산 지출이 20조 1천억 원으로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3조 원이 늘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지난 5일 새벽 발사한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은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0시 50분쯤 강릉의 모 부대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각각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쏜 미사일이 160km 떨어진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가 추적 신호가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른 3발은 표적 구역에 명중했지만 추적이 끊긴 한 발은 탄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명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해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은 변화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고 마약이 담긴 쇼핑백 배송을 의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무작위로 오토바이 퀵 배송을 의뢰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없던 사례인데 경찰은 신종 마약 운반 수법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범행 당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건이 벌어진 건 그제 정오 무렵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식 배달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불러 세웠습니다. 골목길에 맴돌고 있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A씨가 멈추자 또 다른 남성도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다짜고짜 A씨에게 퀵 배송도 하느냐고 묻더니 주차된 차에서 쇼핑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A씨가 3만 원을 주면 배송해준다고 하자 남성들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물건을 경북 경주로 보낸 뒤 송장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한 김새를 느낀 A씨가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쇼핑백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요. 쇼핑백 안엔 인조 속눈썹이 든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고 상자 아랫부분에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A씨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도 제가 기분이 이상하고 의심이 들어서 테이핑도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살짝 뜯어봤더니 그 안에 어떤 박스가 있었고 뜯어보니까 그 안쪽에 하얀색 가루가. 네, 그럼 이 흰색 가루 정체가 확인됐습니까? 네, A씨는 곧장 112에 신고한 뒤 쇼핑백을 들고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흰색 가루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무게는 10g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남성들은 길 가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붙잡고 마약 퀵배송을 맡긴 건데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봉터미널에는 경쟁버스가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벌써 저 이전에도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시켜본 솜씨 같았어요. 네, 그러면 배송을 의뢰한 남성들은 잡혔습니까? 네, 경찰이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퀵배송을 맡긴 남성들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검거를 위해서 남성들의 인상착의를 소개합니다. 처음 배달 기사를 불러세운 남성은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회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회색 체크무늬 재킷과 하얀색 바지 차림에 검정 클러치백을 들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는 회색 아우디 차량입니다. 사건 현장에선 이 남성들을 몇 번 봤다는 동네 주민들도 있었는데요. 이 남성의 신원을 아는 분들은 YTN이나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수법이 예전에도 있던 겁니까? 일반적인 마약 유통 방식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고 나중에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입니다. 클럽이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 건물 환풍구까지 던지기 장소는 다양합니다. 또 일반 물건처럼 속여 택배나 퀵배송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배달 가던 오토바이를 멈춰 세워 즉석에서 마약을 배송하게 하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누구든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묻지마 퀵배송이 신종 마약 운반 수법인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도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심 신고가 있었다고요? 네, 앞서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주상복합 건물 지하 정화조에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엔 입주한 병원도 없어서 혹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에 사는 사람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상복합 건물이 이번 묻지마 퀵배송 사건이 벌어진 골목길과 불과 8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운반에 의뢰한 2인조 남성을 동네에서 봤다는 주민들도 나온 만큼 경찰이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마약을 되찾으려고 내렸던 장소를 다시 찾아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 40분쯤 택시를 타고 서울 논현동에서 내린 뒤 택시에 두고 내린 마약 봉투를 되찾기 위해 밤 9시쯤 하차한 장소로 돌아갔다가 택시기사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경찰에 체포됐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까지 직접 운전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신 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탔고 동석한 지인은 뒷좌석에 탄 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동석자를 내려준 뒤 근처 편의점에서 내렸고 이후 신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 2교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 차량 절도 혐의와 함께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뜻을 밝히며 논리 대결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등 5개 나라만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In favor 143, against 5, abstentions 35. Draft resolution A/ES11L/L5 is adopted.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치러진 러시아 병합을 묻는 주민 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병합 선언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러시아군은 즉각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모두 4건이 채택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는 찬반으로 맞서며 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Any attempt to divide the nation in any form or method is merely the beginning of lasting, very serious troubles rather than a solution. Self-determination is legitimate right to freely choose their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tatus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긴급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중에 손상되지 않은 관을 통해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며 제재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르드스트림 1과 2의 누출 사고 후에도 손상되지 않은 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드스트림 2의 관 2개 가운데 1개가 가스 공급을 위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간 270억 세제곱미터 규모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EU 쪽 코트에 있다며 EU가 원한다면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사장도 유럽이 보유 중인 가스가 한계에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Возвращаясь к вопросу о том, переживет Европа тем объем закачки газа в подземные хранилища, которые у нее сегодня есть, или нет, ответ очень простой. Гарантий никто никаких дать не может. 하지만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회의를 연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 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EU 집행부인 집행위원회에 가스 공동 구매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내년 겨울에는 공급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So the Commission was asked to speed up the works, and there is a clarity that, we will purchase the gas for the next winter together through the joint purchase platform. EU는 또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U의 선택은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방안과는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하면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당면한 위협을 2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대결과 기후변화와 전염병, 인플레이션 등 세계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위협입니다.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급박한 도전은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가진 국가라며 이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할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 외교, 군사 등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했습니다. It is the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growing capacity to do it. 러시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없다며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도전에 대응해서는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노력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계속 동맹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17번이나 등장했던 북한 관련 언급이 3번으로 줄어들면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제격인 날씨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 즐겨보셔도 참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0.8도까지 올랐고요. 앞으로 1, 2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쾌청한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날이 무척 상쾌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도 23도, 광주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